내가 한 50개를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오를 거다,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판 건 아니고요. 먼저 저 본인의 입장 포지션은 뭐냐면 그때 임차인이 한 14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 전화 받기도 힘들고 내가 이게 맞나.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더 소중함을 있어서 조금 줄이자. 근데 한 100개를 다 팔려고 하면 사는 것도 있는데 1년에 10개씩만 팔아도 10년이고 5개씩만 팔아도 20년인데 그럼 20년이면은 저는 60대, 70대인데 그럼 나 그때 60대, 70대까지 이 부동산을 해야 되나? 임차인분 전화 받아서 계약 쓰고 뭐 한 다음에 뭐 수리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팔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네. 그리고 하나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집값이 너무 오래 올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네 조심해. 너네 투기꾼들 너네 조심해. 세금을 다 뺏을 거야. 그리고 점점 더 규제할 거야. 근데 이제 언제까지 디데이를 줬어요. 양도세 뭐 그래도 더 매긴다고 하고 맞아요. 뭐 종부세. 근데 차라리 모든 투자 그때도 그때 3, 4년 전이니까 4년, 5년 전에 막 사람들 많이 그랬잖아요. 뭐 자산 100억 뭐 이렇게 막. 근데 그때도 제가 나왔을 때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통장을 까야지. 아니면 다 세금을 내고 내 주머니에 꽂혀서 들어와야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100개 가까이 갖고 있지만 그것도 저도 내 주머니에 세금 다 내고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나라에서 더 많이 뺏는다라고 세금을 더 뺏는다라고 하고 니네들 이제 더 규제할 거야. 그래서 갖고 있어도 너네들 더 돈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다 깨끗하게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지금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럼 경기가 확 실물 경기는 확 떨어지니까 그때 상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거를 팔았던 것을 상가 코로나 그때 상가 쪽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그때 그냥 돈을 그냥 통장으로 꽂았잖아요, 국민한테.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값이 이렇게 그때 확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팔고 난 다음에 호가로는 100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거는 나중에 후에 무조건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든가 아니 인플레이션 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저도 좀 그랬죠. 이북킥은 했죠. 팔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제 거를 대기업 분들이 많이 샀어요. 대기업에서, 거기 누구 아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집값 오르는데 왜 파냐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세 채나 있다고 막 자랑하시고 그래서, 이거 축하드린다고. 사시면 부자 되실 거라고. 대기업 분들한테 막 팔고. 근데 대기업 꼬맹이들한테? 네. 예. 팔았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깎아달라고 하면 좀 깎아주면서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근데 결국 저도 이북킥을 했던 게 뭐냐면 팔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확 끌어올리면서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호가인 거예요. 호가로 그러면 100억대 이상이 더 올랐겠죠. 근데 그거 했을 때 제가 이북킥을 하는데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깨끗한 세금을 다 깔끔하게 다 내고 갖고 온 거를 나는 상가를 투자했는데 단순히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0년을 할 건데 10년 후에 5년을 기점으로 하고 1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를 해서 숫자로 한번 적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호가로 이만큼 꼭대기에 팔 수는 없겠지만 꼭대기에 만약 판다라고 생각할 때 꼭대기에 팔면은 세금이 얼마 되고 막 계산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그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상가로 사가지고 상가 복리투자로 해가지고 상가도 양도차익이 있을 거고 복리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를 봤다고 하면 제가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5년이나 몇 년에 무조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든 뭔가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데 투자자는 안정적인 게 잃지 않아야 되고 안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나는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거고 근데 숫자로 적어봤는데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그때 나라에서 많이 뺏어가니까 애국자가 되니까 네. 그 세금을 다 내고 깨끗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그 숫자로 했을 때도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심리적인 거죠. 호가로 100억이 올라가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때 50개를 팔고 그런 생각 때문에 주거용을 한 50개 정도를 정리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많이 살 때는 연에 그때 상가를 한 호실로 3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고 임대 채우고 하면서 그러면은 코로나 지도 3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럼 그 3년 넘게 지난 그때 샀던 물건들은 어떻게 됐냐? 일부분은 팔았고요. 일부분은 원금 매수를 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때 했던 깨끗한 돈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번에 또 산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하고 그래서 금융 쪽으로 자산 좀 옮겨놓은 거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출연했을 때 왜 아파트를 50개 팔았냐. 저 다른 사람들이 인간 지표들이 많았어요. 아, 그 투자도 못하고 바보 아니냐고. 왜 지금 파냐. 집값 더 오르는데. 그 대기업 그분들은 뭐 저한테 아, 집값 오늘 왜 파냐. 자기 집 세 채 있다고 막 자랑하시면서 아, 축하드린다고. 인간 지표들이 너무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 포지션에서는 그거를 50개 파는 것도 1년에 한 개씩 팔면 50년이 걸리고 2개씩 팔아도 25년이 걸리는데 저한테는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때 뭐 금리가 오를 거다 뭐 이런 거는 향후에 그 이렇게 예상에 그냥 생각만 했던 거지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 그게 저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죠. 탐욕이나 욕심을 좀 줄이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좀 더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되죠. 투자는 그 멘탈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막 자기가 좀 쫄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그래서 그때 예전 거 버전을 봤는데 예전에 네. 그 얘기 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2003년에서 2009년 8년에 떨어지고 9년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2013년까지 막 이런 횡보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걸 봤냐면 그때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목동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던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던졌냐면 못 견디는 거야. 못 버티는 거야. 근데 그때 막 안 좋은 시기 때 지금 2년 동안 보셨겠지만 그때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그런 시기가 딱 만약에 온다고 하면 팔고 싶은 물건은 안 팔리고 안 팔아야 될 물건만 팔린다고. 좋은 것만. 예. 근데 이번에 겪었었죠.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멘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멘탈이 흔들리면 투자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복귀를 해보고 나는 그때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행동에 옮긴 거죠. 근데 행동에 옮기고 이북킥 한번 하고. 근데 그때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2년 전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이 못 지킨다고. 그럴 때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 지킬 거라는 생각도 많고 물량도 너무 무겁고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 구조를 만들다. 제가 머릿속에 화두가 엄청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근데 결국은 경제적 자유 이루든 뭐 부자라는 개념이 되든 이런 거는 한 번의 성공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딱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든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 번에 딱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한 다음에 그게 잘 돼서 한 번에 딱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성과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로 생각하게 본다고 하면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으면 한 번의 투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차익이 막 100억 있고 막 이런 물건을 만나기는 엄청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지속 반복 가능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거리 무슨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뭐 갑자기 뭐 권리금이 뭐 2, 3억에서 막 5억, 10억 벌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지만 부자가 되든 경제적인 자유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핵심이. 근데 투자에서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복리라는 게 엄청난 게 있어요. 이 복리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다가 복리에 대한 거를 섞는 거예요. 처음에 수익률이 뭐 15%, 뭐 20% 이게 미약해 보이지만 네. 이게 결국 복리의 구조를 입히고 올바른 방향의 구조를 만든다면 이게 복리를 만나고 시간하고 합쳐진다고 하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거나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제가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간이 좀 빨랐던 게 뭐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한 번에 많은 거를 하고 전업이다 보니까 해서 좀 빨랐지만 저는 한 3년에서 그래도 한 4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10년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부자 될 건데 근데 지속 반복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게 올바른 구조라서 항상 이기는 우상향하는 구조인가? 근데 거기다가 복리의 그거를 합쳐졌나?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오늘 갖고 온 물건 같은 경우가 16년, 17년 전에 경매 낙찰받은 물건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저는 이렇게 장표를 오픈을 하고 주소도 거의 다 오픈을 해요. 그리고 등기부를 떠보고 저를 복귀해봐라.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옆에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적에 맞는 것 같고 막 흔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답답해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 5년 금방 가거든요. 5년. 5년 금방 가는데 그냥 5년 동안에 뭐 이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했다 이거 공부했다 막 하는데 네. 그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물건 그 크기만 커졌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지금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복리의 구조 이거를 지금도 물건만 커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낙찰받은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크기만 그 물건의 사이즈만 커진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너는 이거는 루블이나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자기한테 자기 기준을 조금 낮추고 적은 물건은 오히려 더 경쟁이 심하겠지만 그런 물건 찾으면 되거든요.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너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말을 다 차치하고 이게 말이 핵심이거든요.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결국은 투자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고통의 연속이긴 하지만 너무나 자기가 감당 가능한 거 이상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만둬야 돼요. 이 근래에 너무나 막 큰 상승하락이 막 만나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그래서 현금 흐름이든 아니면은 이런 걸로 좀 바꿔놨던 이유가 결국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모든 거에 뭐 그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쪽 한쪽에 이렇게 있고 내가 그거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행복한 삶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인데 시간 좀 더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시점도 좀 더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머릿속에 화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대전제로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네. 된다라는 거죠. 네. 5가지 원칙이나 있네요. 이 장표 하나 가지고도 한 30분도 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현재 나에게 맞는 투자인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투자는 본인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맞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 갖고 있는 금액이 뭐 그 가용 가능한 금액이 뭐 1억이나 뭐 5천만 원인데 뭐 수백억짜리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가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아파트는 사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만 자기가 어떤 물건을 조사를 하든 어디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주 갈 수 있는데 너무 먼 데는 저는 안 가요. 저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거 물건은 거의 그쪽 부분에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그거 빼고는 본인한테 맞는 지역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실력이 나는 뭐 유치권자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소송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 내가 직접 포크레인 운전해서 가서 부실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현재 나한테 맞는 투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 기준에 넣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상가 투자할 때 임대가 가장 사람들이 공실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는 선정하기 전에 임대에 대한 복수의 방법이 있는가를 꼭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 이 임차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병원이야. 그럼 병원만 들어가. 근데 만약에 병원이 나가면 안 되면 공실이잖아요. 꽝이죠. 예.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물건을 선정하기 전에 임대에 관련해서 최소한 2가지 이상 많게는 뭐 4가지, 5가지 정도에 대한 그 복수의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의 투자 기준에 맞는가.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다 틀리시니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수익률 50% 이하짜리는 안 했고요. 레버리지. 그 다음에 30%. 지금은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물건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냐. 왜냐면 크기가 아니요. 크기도 크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그 물건을 찾으면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그래 이거는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중개인데 저는 이제 포기 못하는 게 15% 이상만 지금 이제 저의 투자 기준인 거고 레버리지 수익률로요. 최종 투자금 예를 들어 최종 투자금이 임대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그게 1억이다. 그럼 시장에 곧장 팔아도 팔아도 1억이 남느냐? 이건 세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이거 세전으로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팔린다는 거야. 그 근처에 매매 사례라는 걸 다 본 다음에 최저가로 팔린 거라든가 그걸 평균 내가지고 그거보다 10%에서 15% 이상 더 낮은 금액 그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럼 팔리고. 보수적으로. 네, 그렇게 책정했는데 내 최종 투자금이 1억인데 그렇게 팔을 때 세전 1억이 남느냐. 그게 기준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곧장 팔아도 이거라는 거는 뭐냐면 리스크를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거의 그 잦은 거래라든가 그 잘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 싸면 팔려요. 싸면 팔려요. 근데 싸면 팔린다라는 그 기준에 했을 때 내 최종 투자금과 이게 그 100%가 되느냐, 세전으로. 그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지속 반복 가능한 그거에 뭐 복리 뭐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2년 이내에 그 원금 매수 하는 물건을 무조건 제일 먼저 선정.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 그렇게 2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원금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을 보통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상가는 임대 수익률의 역산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가 설정이 되는데 그때 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매도자 분이 이 물건을 12억에 내놓으셨어요. 네. 1200은 받을 수 있겠다. 2배는 받을 수 있겠다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매매를 사서 잔금하기 전에 임대 다 채웠거든요. 1200에. 그러면 이게 2년 동안에 600만 원을 받던 물건이 1200만 원을 임대료를 받는 물건을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저는 2년이나 3년, 뭐 2년 정도로 해서 그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대출 기간을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2년 지나면 이제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그때쯤에 감평을 다시 하던 거죠. 왜냐면 600만 원 받던 그 감평, 내가 샀던 금액은 이제 차치하고 2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200씩 받았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달라졌잖아요. 물론 그 근처에 거래 사례든 모든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수익 환원법으로 한다고 해도 1200을 받으면 이 물건의 값이 두 배가 되는 거죠. 올라간 거는 맞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다 쳐주지는 않아요. 그 간평이든 이게 다 쳐주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의 그 시세가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간평을 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는 거.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거죠. 증액하면서 대환한 거죠. 네. 그런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대출을 더 받는 거죠. 그럼 그때 2년 가까이 받았던 임대료하고 이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거의 저는 원금 회수가 되느냐 그 생각을 해서 그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이게 2년이나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되느냐가 이건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저는 보통 살 때 한 교실만 사진 않거든요. 몇 교실을 같이 사요. 네. 아니면 한 층 전체를 사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 전체 층인데 이게 전체 층이 예를 들어서 8개로 그러니까 한 교실로 돼 있는데 8개나 뭐 이렇게 7개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한 교실이나 두 교실을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좀 싸게 팔면 되니까. 싸게 팔면 상가 잘 팔려요. 싸게 하면. 그 제 거는 새 거고 하니까. 그럼 한두 개를 팔아서 원금 회수가 가능하냐? 1년 내에도 2년 내에 가능하냐? 그럼 한두 개 이게 잘 팔리는 물건이냐? 이거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저의 기준은 2년이나 3년 있다가 원금 회수가 2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냐? 그 세 가지입니다. 제 기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게 가능해? 그런 물건이 있어? 아, 제가 장표 오픈한다니까요. 그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물건이 저도 돈이 없어서 다 못 사요. 밤하늘에 별보다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있어요. 그리고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원금 회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뭐 아파트처럼 한 번에 뭐 20, 30개씩 사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그러면서 2년에 한 개씩만 원금 회수하고 늘려나가고 뭐 일정 부분 또 팔아서 늘려나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죠. 이 기준 안에 드는 것만 사요. 근데 기준 안에 드는 물건도 제가 돈이 없어서 다 못 사는데 기준 안에 드는 물건만 사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디 상가를 보러 가든가 하게 되면은 막 좋은 임대가 채워질 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랑에 빠져요. 꼭 사야겠다고. 근데 그거를 꼭 숫자로 입력해보고 그 본인만의 정확한 딱 기준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빠른 선택이 매수할 때나 입찰할 때나 이것도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나쁜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기준인 거죠. 저하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방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처음에는 안 지켰고요. 처음에는 안 지켰고 12년 그 맘모스 타워 그거 할 때부터는 꼭 무조건 지켰어요. 이 원칙을.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건 뭡니까? 보통의 이제 그 분들은 상가가 다 그 개별성이 강한데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접목한 거예요. 한 층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평이다. 근데 한 층 전체가 40평인데 내가 이거를 한 층 전체를 하게 되면 앞에 베란다라든 아니면 공용 부분은 내 것처럼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런 서비스 면적이 있는 물건 아니면 뭐 이거 말고 더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기 전에 도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최저가로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케이스. 남들은 이제 그냥 그걸 사서 그냥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최저가로 나눠질 수 있느냐? 아니면 서비스 면적이 있느냐? 그래서 남들이 그 한두 가지 생각 안 하는 거라 미리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물건을 그 상가 물건을 선정할 때 그거를 꼭 하나씩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력 기둥이 막 있고 있으면 나누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미리 처음부터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매도 생각을 안 하고 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살 때부터 얼마에 누구한테 매도할 것까지 얼마 금액대로 매도할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를 더 보는 거죠. 도면은 무조건 꼭 보고요. 그 이쪽 편에 소방법이 아니면 내가 한쪽 편에 막아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끝에 부분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막아가지고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남들이 그 생각 안 하는 투자에는 무조건 한 가지씩은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매도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을 미리 하세요? 입찰하기 전에? 보통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물건들은 그 매수자층이 한정돼요. 10억, 20억 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 보통 일반인들한테 아니면은 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억이나 20억 넘어가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아 나는 돈이 얼마 있는데 그냥 대출 30에서 한 50% 사이를 받아서 나 임대료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을 팔라고 하면 이분들이 선호하는 물건에 대한 컨디션 선호하는 그 지역의 임대 전략 그런 물건 금액대 근데 만약에 10억이나 20억 넘는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더 뭘 중요시하겠어요? 수익률. 그쵸. 그래 이분들한테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큰 물건들은 그래서 수익률을 가에 낮춰서 그 사람이 얼마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에 있으신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을 산다라는 거라서 그런 큰 물건들은 그런 분들한테 팔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가를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건물에 있는데 이분이 장사가 뭐가 잘 돼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옆에를 사가지고 그분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살 때부터 그 얼마에 팔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팔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스토리나 이런 거 다 구상해놓고 매입을 하죠. 그래서 선정 기준인 거잖아요. 요거를 처음에 딱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뭐 4-5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요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딱 개념만 딱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만약에 쉽다고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기준 막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투자 물건일까? 임대 복수 방법이나 투자 기준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팍 들어옵니다. 그 수익률 분석표도 저도 컴퓨터도 못 하는데 그거 하나 넣고 숫자만 넣고 그러면은 이거 내 기준 안 되네? 아니면은 핸드폰 그걸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거죠. 한 번만 해보면 몇 년 후에 팔 것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대출금리가 막 6%대에서 7%대 사이에 제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2년 후에 보통 임대차 계약 쓰면은 보통 2년 전 1년짜리는 안 쓰거든요. 그 보통 2년 이상은 써요. 그럼 2년 후에 이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일부분을 팔아야겠다. 누구한테? 이렇게 다 생각을 해놓은 거죠. 일반인 분들이 살 수 있는 4, 5억대 물건도 만들어 놓고 10억대 물건도 이렇게 2개 정도 만들어서 한 2개층 정도를 팔까? 미리 살 때부터 얼마에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관리가 수월한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옥보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보다 투자를 잘하는 루블님 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맘모스가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유 오피스 아니면 공간 임대업, 공간 대업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한 개 한 개 오실 제가 관리비를 하지도 않고 관리비도 그 검침이나 이것도 다 관리사무소 다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따로 손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거기에서 노동을 해본 적이라든가 없고 그냥 하나하나에 독립된 걸로 해서 관리고지서도 하나하나 다 고지를 다 호실별로? 네, 호실별로 다 해주시고 제가 할 일은 없고 그리고 그때 한번 11년, 12년 전에 인테리어 그때 처음에 포크레인 올려가지고 50개 호실 다 밀 때 빼고는 그때 인테리어 한 거 빼고는 11년 동안 인테리어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배 정도 한두 개 호실을 해준 거 빼고는 제가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임대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리가 수월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건데 관리가 막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데가 뭐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상가 투자가 있어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전 그렇게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높게 해서 빨리 이렇게 현금 확보로 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선정 기준인 거잖아요. 저의 선정 기준에서는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고시원이에요. 왜냐면 고시원은 밥도 해줘야죠. 김치 해줘야 되죠. 거기 막 전화 받아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거에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네. 근데 제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 1,000만 원짜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을 하시는 분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선정 기준이니까 관리가 수월한가. 근데 처음에 어떤 종잣돈을 모아나가는 시기에는 이런 걸 하셔야죠. 왜냐면 가장 빨리 하는 게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몸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건 맞죠. 근데 저의 선정 기준에서는
관리가 수월한가 해서 전 이거 안 맞는다. 그리고 공간 임대업도 아니고 그 공유 오피스도 아니다. 하나하나 독립된 거다. 11년 동안 10년 동안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알아서 굴러가더라. 그 11년 동안 공실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근래에 소형 평수가 공실이 좀 생겨서 네. 경기가 안 좋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